세션입니다. 전에 마지막 세션인데요. 좀 숄더보다는 우리가 좀 인스턴스가 많지 않은 그런 주류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스페셜리스트 분만 여기 오셔서 많지는 않지만 핫 디스커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성균관대 박문정이고요. 우리 지금 강의를 준비하시는 같이 자정을 맡으신 선생님은 순천향 대 김명선 교수님이십니다. 김명선 교수님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선 교수님은 일본 OA에서 스테어캐스트 아스로스키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스티오 캡슐러 아스트로플라스티는 엘보우의 모션 중에서 우리가 터미널 익스텐션이나 풀 플렉션을 할 때 임핀지를 유발하는 그런 페인에서 인디케이션이 되는 조치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핀지 되는 오스티오 파이트,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엘보우를 유발하는 캡슐을 제거하는 게 이 수술의 목적이 되고요. 얼라너브 프로시저, 그러니까 얼라너브의 트랜스포지션을 전에 했다거나 하는 그런 환자들에서는 이 프로시저는 좀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항상 3D CT를 찍어보시면은 그 오스티오 파이트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사이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엘보 아스로는 이제 라테랄 포지션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주변에 이제 너브들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미디얼 포탈은 기본적으로 프록시마를 주로 이용합니다. 라테랄 포탈도 역시 프록시마이나 미들을 이용을 하고 포스티리어 포탈은 센터와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 프록시마, 미들, 디스탈 이 세 개를 다 이용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인스트루멘트들이고요. 오스티오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쪽과 뒤쪽 컴파트 중에 어디를 먼저 하느냐 이거는 뭐 서전의 프레퍼런스인데요. 보통 그 포스티리어부터 하는 그런 거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티리어 보시면 포스테로 라테랄의 미들 포탈에서 뷰잉을 하면서 포스티리어 쪽 센터에서 스퍼를 입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올레크레논 팁이고 이게 올레크레논 포사에 있는 오스티오 파이트가 돼서 이걸 제거를 하게 되고 또는 그 포스테로 미디아 쪽에 있는 올레크레논 팁과 그쪽에 있는 그 스퍼를 입시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얼라노브를 프로텍션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간혹 오스티오 톰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레크레논 팁을 입시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하지는 않지만 그 올레크레논 포사 쪽에 페네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홀을 만들어서 이쪽을 통해서 앞쪽 컴파트를 들여다보는 또 다른 뷰잉 포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서는 그 레디얼 헤드하고 그 캐피툴럼 포스티리어 쪽에 있는 이 스퍼를 보고 필요하면 익시전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 컴파트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앞쪽 컴파트는 코로노이드 팁을 보면서 요거를 익시전하는 그런 방법이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요. 엘보 웨이 환자고요. 위스바디도 있고 그 올레크레논 포사와 코로노이드 포사 쪽에 스퍼 그 다음에 코로노이드 팁 쪽에 스퍼가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임핀지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플렉션하고 익스텐션해서 아스로그램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의 이제 스퍼가 확인이 되고 3D CT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보시면은 말하자면 4D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플렉션을 할 때 그 코로노이드하고 레디얼 헤드 쪽에서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익스텐션 할 때 올레크레논 포사 쪽에서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서 어느 정도의 어느 부위에 그 스퍼가 익시전이 필요하겠다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일본에서 한 그런 페이퍼에서 제가 따온 거고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포스트리어부터 이제 하는 테크닉이고요. 보시면은 뷰가 많이 좋지가 않죠. 뉴스바디도 있고
스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좁은 스페이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런 원래 그러면 포사 쪽에 있는 루스바디나 스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버링을 이용해서 디프닝과 포사를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나 아니면 아크로미오나이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면 익시전 할 수 있겠고요. 이 포스트리어 이쪽이 이제 이쪽이 올레크로는 팁 쪽이고 여기 이제 포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많이 오블리트레이션이 돼서 뷰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지금 뭐 오픈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 걸리지 않는 프로시저겠지만은 스코프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 티슈나 이런 스포트를 포셉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겠고, 쉽게 해서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루스바디 같은 것이 프래그먼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루스바디들도 제거하는데, 너무 큰 그 프래그먼트를 만드시게 되면은 포셉으로 꺼내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포탈을 통해서 조그만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포사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임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플렉션 익스텐션을 해보시면서 어느 부위가 임핀지가 되겠다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또 조금씩 포사나 또 올레크로는 팁 쪽을 제거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스테오톰을 사용해서 조금 많은 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프래그먼트를 만드시는 거는 끄집어낼 때 이제 힘드시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스테오톰으로 임핀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올레크로는 팁 쪽을 깨고 또 포셉으로 꺼내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티리어 쪽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는 이제 포스테로 라테랄 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포스테로 라테랄 쪽의 컴파트를 이 포스테로 미디알, 포스테로 라테랄의 미들 쪽에서 보면서 다이렉트 포탈로 지금 스퍼를 혹은 캡슐을 좀 익시전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레디얼 헤드가 이쪽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원래 들어오는 팁을 지금 보시는 거고요. 요게 지금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서 지금 루스바디를 제거하는 거고, 이 밑에 이제 레디얼 헤드가 있겠습니다. 지금 포스티하고 포스테로 라테랄 다 끝내고 치고 나서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은 레디얼 포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레디얼 헤드하고 라테랄 쪽이 보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코로노이드 팁 쪽에 있는 루스바디를 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루스바디를 포셉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앞쪽에 이제 뭐 캡슐에 그 스티프니스가 있으면 캡슐렉토미를 같이 이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 조금 큰 루스바디가 되겠네요. 큰 그 스퍼가 되겠습니다. 보통 제거하는 범위는 레디얼 헤드 레벨 정도까지는 제거를 해야 되겠고, 이거 플렉션 익스텐션을 하면서 플렉션 할 때 임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제거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포스트로 앞쪽 라테랄 쪽에 캡슐 쪽을 익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시 포탈을 바꿔서 라테랄 쪽에서 미디어를 보면서 코로노이드 팁 쪽에 아까 다 제거하지 못했던 부분을 버링하고, 그 다음에 원래 코로노이드 포사 쪽에 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캡슐에 캡슐렉토미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캡슐을 익시전하게 되면 조인트 디스텐션이 잘 안 되니까 캡슐렉토미는 가능한 한 마지막에 시행을 하시는 것이 프로시저를 하는데 더 수월을 하시고요. 미리 캡슐렉토미를 하게 되면은
디스텐션이 안 돼서 뷰가 좋지 않고, 그래서 포스트리어를 먼저 하는 것도 앞쪽을 하실 때 이제 캡슐렉토미를 하시게 되면 포스트리어 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포스트리어를 먼저 하고 이제 앞쪽을 하는 게 더 선호되는 방법인 것 같고요. 프리오피 ROM하고 이제 포스트오피 ROM을 해서 이렇게 충분히 ROM이 어시가 되면은 수술을 끝내시겠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임핀지가 남아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또 익스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조기에 운동을 시키시고 너브 인저리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보통 한 2, 3주 정도 SAB를 줘서 테라피 오시페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 아산병원의 전인호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OL로에서 오픈과 아스로스코피 테크닉의 빠져있는 대해서 비교해야 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의 전인호입니다. 아침 첫 세션부터 아주 심한 디베이트가 많아갖고 아마 선생님들 여기 주제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김경성 교수님, 관절경, 박민정 교수님, 유인혁 교수님 관절경 테크닉에 대해서 아마 좋은 그 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잠시 딴소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죠? 이제 선생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회의주의자가 되냐? 아니면 그의 반대편에서는 데카르트가 되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옛날 중세의 신부들이 서풍을 받기 전에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가장 스마트한 선배 신부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디?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아스로스코피가 맞는지 어떤 오픈 테크닉이 맞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반대편 입장에 대해서. 그래야지 환자한테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과 의사한테 좋은 결정이 아니고 환자한테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vs 아스로스코피 아주 심플하십니다. 왜냐하면 논문도 나온 것도 없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오픈하시던 분들이 스코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아주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오픈하든지 아스로스코프 하든지 통증 조절은 둘 다 좋습니다.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수술의 통증 조절은 둘 다 좋습니다. 차이 없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수루 통증이 조금 덜하대요. 아스로스코프. 언제? 수술하고 나서. 관절 운동 보면 둘 다 똑같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픈하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픈하게 되면 스포를 조금 더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까지가 나와 있는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근간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뭐 언제 오픈을 할 건지, 언제 스코프를 할 건지 이런 팩터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외과 의사로서 관절경에 대한 비주얼 핸드 코디네이션, 그리고 3차원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가, 이 환자가 옛날에 수술, 팔꿈치 수술에는 병력이 있는지, 관절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척골신경 증상이 있는지 이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상에 관절의 변형이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갖고 오픈할 건지 스코프를 할 건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자체가 이미 이렇게 스플리팅이 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비교한다는 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엘보가 대부분 헤비 매뉴얼 워크나 라켓 스포츠 하는 사람한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레디오그래픽 exam 해놨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이 미디어를 따라가고 코로노이드에 스포가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이 추천되는 경우 언제? mild, moderate, 여기 이제 severe가 빠지는 겁니다. mild, moderate arthritis. 언제 가장 환자가 효과가 좋냐 하면은 미케니컬한 임핀지먼트 했을 때 환자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유마치스나 초기 관절염 있을 때, 외상성 관절염 있을 때 스코프이 추천이 되고요. 오픈은 이소성 불합,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이 메인 스티프가 되든지, 피부 수술 후에 고도의 관절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앱솔루트하게 오픈이 이제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관절 절개했던 병력이 있든지 관절면에 변형 또는 디펙트가 있든지 그리고 이전에 관절경 척골신경 이전술을 했다면 아마 오픈하는 게 추천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엘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대부분 환자는 이제 미케니컬 심텀을 해갖고 오는데요, 그죠?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잠시 히스토리로 어떤 엘보 술식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우터 브리치 교수가 일본 교토대학에 강의를 하고 가서 병동에서는 환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도 이런 수술하니? 우리도 해. 라고 해갖고 이제 이게 아우터 브리치 가시화기 수술이 되는 거죠. 수술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트라이셉스를 스플리팅 해갖고 구멍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포스가 메인 패솔로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이제 메이오 클리닉 넘어가면서 올던노휴메럴 아스로플라스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지만 대부분이 OK 프로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셉스 스플리팅하고 여기서 벌려갖고는 볼을 이용해서 몰레큘러 포사를 디프닝, 와이드닝 시켜서 코로노이드 포사하고 통과시키는데 이제 요 환자가 48세 매뉴얼 워커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구멍이 환하게 보이세요, 그죠? 환자 이제 6년, 7년 지나면 다시 이렇게 구멍이 막힙니다, 그죠? 환자 이제 풀 익스텐션은 되진 않지만 미케니컬은 심텀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엑스레이 팔로우 해보면 대부분 몰레큘러 포사 이렇게 다시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만 또 라디오 캐피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라인딩 되는 조인트 아스라이티스는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테오포로틱 있는 할머니들 OK 프로시저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쪽 칼럼이 약해져갖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는 경우는 하이그레이드 스티프가 있는데 OK 해갖고 엘보 플렉션이 이렇게 얻어지면은 뒤쪽을 지나가는 얼라너브가 테더링이 돼갖고 스트레칭 돼갖고 여기 보시게 되면 미디알 건달 밑으로 해서 얼라너브가 empty 사인이죠. 이렇게 돼갖고 얼라너브 심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OK 프로시저가 중간을 들어가는 거라면 라테랄로는 아주 클래식한 메이오의 칼럼 어프로치가 있고 더 이전에는 이쪽에 선생님이 발표했는 라테랄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내가 라테랄 플라테랄 리가멘트를 엘보 라테랄 콘다일에서 절개해갖고 완전히 엘보를 디슬로케이션 시켜갖고 엘보에 있는 모든 스포들을 제거하고 다시 플라테랄 리가멘트를 재건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보의 대부분 패솔로지가 미디알에 있습니다. 미디알, 언제 코로노이드 미디알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미디얼 사이드를 도달을 하려고 하면 미디얼 어프로치가 좋죠. 왜? 얼라너브도 있으니까 얼라너브 심텀을 프로필락틱하게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있는 증상이 있으면은 트랜스포지션 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오버 더 탑 어프로치라고 하죠. 앞쪽으로 가서는 플렉스 프로네이트를 들어올리고 뒤쪽으로는 트라이셉스를 들어올려갖고 이제 도달을 하게 되시게 됩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포스테로 미디얼에 이렇게 원래 그런 스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절개하게 되겠습니다. 얼라너브 어떻게 하는지 우리 김명순 교수님이 이야기하실 건데요. 대부분의 거기 OA에서는 엘보의 갱글리온 시스트가 포스테로 미디알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그런 스포를 제거하고 나면 그쪽에 러프한 보니 스포가 보니 베드가 돼갖고 실제로 올라는 거기 놔두고 나오기가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캡슐 포스테로 미디알을 다 절개했기 때문에 그게 캡슐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트랜스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알 라테랄 하는 것도 똑같으세요. 라테랄의 경우 대부분 마일드한 경우고 미디알의 경우에 보니 프로블럼이 있고 소프티슈 프로블럼이 같이 동반된 시비어에서 오픈을 미디알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하이그레이드 스티프니스 있다고 오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유니버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를 통해 갖고 미디알의 얼라너브도 디컴프레션하고 미디알 어프로치를 해갖고 스포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로 들어가서 OK 프로시저도 하고 또 다시 라테랄로 가서 라테랄에 있는 콜라테랄도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이제 충분한 레인지 오브 모션을 얻었는데 이 환자는 소프티슈 릴리즈가 컴플리트하게 미디알이 돼야지 겨우 엘보 플렉션을 얻을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럼 다 좋아지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다 그룹이었는 삿포로 그룹에 있는 연구를 보면 10년 팔로우를 했어요. 10년 팔로우를 하니까 어떻게 플렉션은 유지되는데 익스텐션은 다시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스로스코프는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보웨이가 moderate severe가 있다면은 아스로스코픽 대부를 하든지 OK 오픈 프로시저를 하든지 추천이 되십니다.
얼라너브가 그 증상이 서브클리니컬하게 수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Severe OA, Interposition Arthroplasty, 토탈 엘보는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과 아스로스콥 다시 말씀드리면 클리니컬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루의 통증이 조금 더 덜하고 운동 범위 회복이 조금 더 낫다는 장점을 오픈이 갖고 있습니다. 개방할 건지 관절을 경할 때는 늘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시고 선택을 한다면 아마 리스너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티브 앨버 릴리즈에 대해서 성균관대 박민종 교수님께서 아스트로스코피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스티프니스에 대한 서지컬 테크닉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개는 병명을 놓고서 어떻게 수술할까를 생각하지 증상을 놓고 어떻게 수술할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스티프니스라는 그냥 단순한 증상,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증상을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OA1번은 이제 스포이안 임핑지먼트를 해결하는 게 스티프니스를 해결하는 주 프로시저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제 저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티프 엘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조인트의 관절면이 손상됐다고 그러면 아스트로플라스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는 논외로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티슈 원인이 되는 그런 익스트린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픈 또는 스코브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린식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이제 캡슐을 중심으로 한 파이브로시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엘보에서 불가분의 이제 관계에 있는 다른 조인트보다 월등히 그 비율이 높은 엑토픽 오시피션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머슬이나 스킨은 조금 다른 문제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캡슐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캡슐인데 글쎄 뭐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원인을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캐스트 같은 거 너무 오래 한다면은 환자가 이게 잘 안 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물리치료 열심히 해도. 그래서 개인적인 좀 특성이 굉장히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엔테리어 캡슐은 좀 오래 고정하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 스카링이 많이 되고 그것 때문에 프랙션 컨트랙처가 잘 온다 하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환자가 팔을 피는 것만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능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플렉션이 안 돼서 세수를 못하고 머리를 못 감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플렉션이 어떻게 해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이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포스티리어의 느슨한 캡슐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티리어 메디얼 쪽 캡슐, 즉 MCL의 포스티리어 밴드가 시크닝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컨트랙처가 되는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 포스티리어 밴드는 엔테리어 밴드랑 틀리 플렉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고 익스텐션 하면은 느슨해지기 때문에 컨트랙처로 인해서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만약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제거를 하는 게 플렉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실 이때 이제 얼라너브가 바로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얼라너브는 비단 아까 OA뿐만 아니라 포스트 트라우마틱 컨디션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잘 이밸리에이션 해야 되는데 다음 세션에서 김명선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 포스테리어 메디얼 쪽 캡슐을 우리가 스코프를 통해서 충분히 릴리스를 할 수 있느냐 테크니컬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능은 하죠. 왜냐면 이제 올레크라논하고 메디얼 커터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서 이걸 쭉 이제 갖고 가는데 오픈을 할 때는 너브를 이렇게 충분히 프로텍션을 하지만 스코프를 할 때는 너브가 바로 바깥에 지나가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걱정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흉내를 내봤는데 여전히 하면서도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테크닉은 아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오픈한 만큼 충분한 릴리즈가 될 거냐. 왜? 우리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접근하기 어렵고 또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브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H.O. Interactive Education 아직도 원인은 모르는데 사실 이 3에서 5%는 엑스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클리니컬이 문제가 되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심하게 생기는 환자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경험을 좀 해보면요, 이 포스테리어 메디알 쪽에 H.O.가 생기면은 프랙션 익스텐션이 다 제한이 옵니다. 아까 제가 프랙션이 왜 제한이 오는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쪽 캡슐이 컨트랙처가 아무래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엑스레이에서 양이 많다고 해서 컨트랙처가 더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메디알에 굉장히 작게 캡슐에 이게 인필트레이션이 되어 있어도 환자에 따라서는 아주 심한 리미테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은 과연 내가 수법을 통해서 여기는 좀 작은 H.O.는 제거할 수 있겠다 하더라도 과연 고기만 제거하고 내가 눈에 또 다른 부위가 또 컨트랙처의 원인이 되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스코프를 할 때는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떤 테크닉을 내가 집착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잘 종합해 보니까 이런 캡슐을 릴리즈는 할 수 있지만은 포스티리어 메디얼 밴드라든지 엑토픽본이라든지 얼런너버와 관계되는 그런 프로시저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결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스코브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은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는 환자들의 엔테리어 캡슐렉토미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캡슐렉토미는 물론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앞쪽에도 너무 특히 포스트에 디브레이저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캡슐을 열고 리버스 바스켓 같은 걸 충분히 해준다면은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저기 코로노이드 팁이 있고요. 비교적 두꺼운 엔테리어 캡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에 저는 그냥 그래도 가운데 부분이 제일 안전하지 않냐.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충분히 덮고 있고 너브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서 일단 캡슐하고 바깥 머슬 레이어하고 사이에 만들어서 거기를 디벨롭 시켜서 리버스 바스켓으로 일단 간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테크닉이라는 거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뭐냐를 제가 정립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상 안전을 보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 이 쉐이버는 방향을 보시면은 절대 머슬 방향이 아니고 조인트 방향으로 해석하고 반대쪽으로 넘겨서 또 한 번 더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는 방법은 각자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립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테크닉 설명한다고 해놓고 엔테리어 캡슐 여는 것만 잠깐 보여주고 끝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인디케이션과 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스코빅 테크닉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아마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환자를 어떻게 잘 셀렉션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할 수 물론 이거는 이제 단독도 되겠지만 아까 OA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랙션 컨트랙처가 심하면 그래서 엔테리어 캡슐에 대한 캡슐렉토미가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티브 앨범리즈의 얼런 오브 트랜스포션에 대해서 전남의대 김명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전남대 김명선입니다. 저는 오늘 그 스티프 앨범 릴리즈 할 때 얼라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자 환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레디얼 헤드에 리니어 프랙처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한 4주 정도 테스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한 거죠. 그래서 RM을 시키는데 잘 안 되니까 또 여기서 불행하게도 인플레이션 같이 비고로스하게 패시브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3개월째 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나타나죠. 헤터터 포시피케이션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는 6개월 정도 모티베이션 됐을 때 왔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한 헤터 포시피케이션 보입니다. ROM은 보시는 것처럼 45도에서 90도 로테이션 문제도 없고 틴넬 얼라로 심통은 없었는데 이렇게 틴넬 사인이 얼라로를 터치하면 있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사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경우 이제 여러 가지만 가능합니다. 방금 박민규 교수님 말씀하신 아수로도 할 수 있고 오픈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수로 하게 되면 이 환자는 포스트럴 미디얼 쪽에 어드레스가 얼라로더니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얼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틴넬 사인이 있었는데 얼라로 심통은 없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을 RM을 체크했는데 여전히 9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로스코피로 얼라로를 디컴프레션 하고 얼라로를 세이프하게 트랙션한 다음에 아스로스코피로 이 포스로 미디얼 캡슐이나 그쪽에 MCL의 포스로 밴드를 리리즈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엔트레 트랜스포션은 아니고요. 심플 디컴프레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디컴프레션 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라로를 필터 통해서 꺼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아스로스코프를 할 때 이렇게 트랙션을 해서 리트랙션을 하고 하면 얼라로에 대한 손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바로 스코프 한다면 좀 심한 감기이지만 플렉션 미티게이션만 할 수도 있겠다. 두 번째 환자는 이메타 폴다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외상 골절은 있습니다. 그런데 로페플리에서 보스 클리프 리가멘트를 리페어를 했습니다만 손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4주째 보시면 RM이 오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고 염증동이 심하고 마치 헤테로토피로시피 전조증 통증을 보이고 자세히 들여보면 이쪽에 뭔가 사양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점차 6주, 2개월,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점차 모티베이션이 되는 걸 보이고요. 저희한테는 저는 이제 4개월째 환자가 왔는데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3개월 더 기다려서 9개월째 이제 수술을 결정했고요. CT를 찍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주로 보려고 하는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이 엔테로 미디얼 쪽에 이 큐비탈 터널 쪽에 이 베드의 이 부분에 미디얼 에스펙트에 포시피케이션이 있는 건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기 계신 CT를 봤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꽤 많은 포시피케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클리니컬 포토를 보면 아주 심한 모션 아크를 보이고 플렉션이 거의 70도 정도에서 더 플렉션이 플렉션이 되지 않는 매우 심한 모션 아크의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스티프 엘보입니다. 얼라로 심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미디얼 어프로치를 통해서 얼라로를 확실하게 엔티리어 트랜스포지션하고 그 미디얼 쪽에서 엔티리어 포스티어 쪽을 다 어드레스에서 또 파이트나 또 모티베이션 다 제거하고 캡슐렉토미를 시행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죠. 수술에서 미디얼 어프로치만으로 이렇게 RM을 얻었고요. 유미디오피 얼라로 심통은 3개월째 좋아지지 않았는데 11개월째 갑자기 좋아지는 어떤 소리를 보였습니다. 1년째는 그런데도 얼라로 심통 없는 좋은 RM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스티프 엘보를 수술할 때 이 얼라로브를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이 얼라로브를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4년 블로나 오드리스콜 그룹인데요. 이 딜레이드 온스 얼라로베시 즉 수술 후에 나타나는 그런 얼라로베시를 말하는 거고요. 있던 얼라로 심통이 악화되는 것도 딜레이드 온스 얼라로베시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35명의 이 스티프 엘보 환자를 봤는데 이 통계적으로 그 리스크 팩터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얼라르브 패션은 수술하고 나서 봤더니 26명, 11% 정도 있어 발생해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이 진행 형태를 패턴을 봤더니 상당히 진행하는 양상이다.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심해진 그런 양상 때문에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그런 경우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이렇게 익스텐션 때는 큐비탈 터널 엔테라큘럼이 이렇게 좀 누수해지지만 플렉션하면 이게 타이트해서 얼라브를 누를 수도 있고 또 막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MCL의 포스트 밴드가 포스트 밴드인데요. 이 부분의 두께가 6m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두꺼워진 경우에는 이게 얼라브를 큐비탈 터널에서 올리니까 그 좁은 공간 내에서는 인트레먼트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고 이걸 통계학적으로 돌려봤더니 가장 위험성이 높았던 것이 헤테로토픽 오시페이션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잘 없고 또 술 전에 얼라르브 심통이 있었던 사람이 결국 더 악화되는 경우를 보이고 그리고 술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션의 제한이 특히 플렉션의 리미테이션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게 훨씬 위험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리뷰가 나왔는데요. 28개의 논문을 1989년부터 2013년까지 토탈 810명 환자를 관찰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8.6% 정도가 러브 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이 리뷰는 컴플리케이션만 봤던 리뷰인데요. 러브라 하면 얼라러브, 레디얼, 러브, 미디언 다 포함된 게 8.6%인데 즉 70명이 생겼는데 그 중에 66명이 얼라르브를 계시더라고요. 결국 8.1% 정도의 인시던스를 상당히 높은 거고 이 중에서 20% 정도는 가만히 해결이 안 된 것이 스폰테니어스 레볼루션이 되지 않아서 결국 리오피를 해야만 했다. 즉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이제 분석에 디스커션한 게 수술할 때 얼라르브를 너무 조금 좀 소중히 다루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 포스트 오피 플렉션 게임이 확 났을 때 말했던 것처럼 얼라르브가 늘어나면서 프레저가 올라가면서 지금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사전 큐비탈 터널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술이나 이런 트라우마 이후에 두꺼워지고 어떤 스카링이 생기는 거에 안전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실험 논문인데요. 휴먼 카데바를 가지고 에로만 선생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MRI에서 큐비탈 터널과 그 속에 있는 얼라르브를 이렇게 사이즈를 크로스 섹션을 재고 손으로 보고 카세터, 프레셔 카세터를 신경 내, 신경 바깥에 인트라뉴럴, 익스트라뉴럴에 놓고 그걸 재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0도 45도, 90도, 135도로 플렉션을 하니 점점 삼각형이던 이 큐비탈 터널 모양이 타원형으로 바뀌면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큐비탈 터널과 얼라르브의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봤더니 이 90도가 넘어가면서 급격히 그 크로스 섹션의 거리가 떨어지는 거의 한 50% 가까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레저를 봤더니 큐비탈 터널 내에서 볼 때는 90도 정도까지는 거의 인트라뉴럴, 익스트라뉴럴 프레저가 거의 같은데 90도가 넘어가면 이 인트라뉴럴은 많이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익스트라뉴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즉 격차가 있는 거죠. 플렉션을 할 때 뭔가 익스트라뉴럴 프레저하고 인트라뉴럴 프레저가 달라진다는 거죠. 또 이 상에서 4cm 위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봤더니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오다가 90도가 넘어질 때 이렇게 하이퍼 플렉션 했을 때 과도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분들은 큐비탈 터널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리전이고 그리고 큐비탈 터널 얼라르브의 에어리어는 정상에 비해서 50%까지도 이렇게 플렉션 있으면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인트라뉴럴 프레저가 증가하는데 익스트라뉴럴 프레저가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국은 러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러브가 플렉션 시에 쭉 트랙션 되는 그 효과에 의해서 러브 자체만 퍼져오게 됩니다. 즉 플렉션 때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물러서라기보다는 신경이 쭉 트랙션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신경이 손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트랙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러브를 플렉션 시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엔저 트랜스포지션을 조금 더 거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얼라르브를 트랜스포지션 하든 디컴프레션을 하든 이 릴리스가 필요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논문을 한번 찾아봤더니
술 전에 얼라르브 심턴이 없었던 87명의 환자를 이렇게 놓고 수술 후에 아까 말씀드린 얼라르브 배시가 생겼는가를 관찰한 단순한 결과인데요. 8.1%도 거의 동일한 이런 발생을 했는데 특히할 만한 것은 100도 이하일 때 굉장히 25.2%, 100도가 넘었던 술전의 아우입니다. 100도가 플렉션이 넘었던 사람은 덜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수치를 제시했죠. 100도보다 낮았을 때 수술 전에 플렉션 정도가 뭐 예를 들어 90도라든지 80도라든지 70도면 이것은 예방적으로 얼라르브를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수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와슈에 갈락시나 키너 등이 이렇게 동일한 이유로 90도에서 100도 정도면 프로필락틱 얼라르브 리리즈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종합해서 인디케이션을 제시했는데요. 프로필락틱 얼라르브는 술 전에 얼라르브 심톰이 있거나 미들 어프로치는 당연히 리리즈가 되죠. 그리고 러브 수술했는데 아까 박민수 보여준 사진처럼 캡달 터널에 심통은 없지만 꽉 잡혀있는 그런 소변을 보이면 플렉션 인디케이션이 90도, 100도 정도로 심하거나 이해하고 심하거나 헤테로토피 50개시니까 또 얼라헤드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좋지 않다고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플렉션 프로비글테이지 테스트 이렇게 플렉션 시켰을 때 심통이 없던 게 나타나거나 틴넬 사인이 포지티브이라면 수술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리뷰를 해서 이렇게 종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심플 디컴프레션이 있고 인티리어 트랜스포지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그럼 대체 뭐가 더 좋은 건가? 똑같이 얼라르브를 리리즈하기는 하는데 이 문헌을 찾아봤더니 이것을 정말 아주 좋은 조건에서 답을 줄 만한 논문은 못 찾았습니다. 이 논문이 그래도 가장 그 답에 좀 가까운 곳에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술 전에 얼라르브 심통이 없었던 90명의 환자를 90명 전원을 53명은 미디얼 에피콘딜렉토미 그리고 심플 디컴하는 심플 디컴프레션을 심고요. 37명은 엔트레 트랜스포션을 전부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없는 거죠. 그 90명을 비교해 봤더니 그리고 그 비교를 얼라르브 패시가 생기는 인시던스와 아마디오 레이팅 스케일은 얼라르브의 그 기능을 보는 점수인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술 전에 이 레이저 모션은 둘 다 굉장히 심한 것들입니다. 보면 플렉션이 82.6도 정도밖에 85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값이 이 정도면 근데 심한 환자들이고 수술 후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죠. 이랬을 때 과연 두 수술 방법의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봤더니 이 심플 디컴프레션 그룹이 53명 중에 10명, 18.9%가 생기고 트랜스포지션 그룹이 37명 중에 3명 생깁니다. 즉 심플 디컴프레션이 더 많이 생깁니다. 트랜스포지션이 좀 더 좋다라는 얘기고 그 신경 기능 검사에서도 트랜스포지션 그룹이 좀 더 낫게 나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자들은 트랜스포지션 그룹이 그 심플 디컴보다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티프 엘보 릴리즈에서 얼라르브 릴리즈가 필요할까? 다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인디케이션이라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보편적으로 레커멘데이션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그러면 엔트리 트랜스포지션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로는 아직은 에비던스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잘 디자인을 프로스펙트에서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로스코픽 어시스티드 서저리 포 엘보 트라우마에 대해서 세명기독병원의 유인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다 스페시픽한데 엘보 트라우마가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트라우마에서 아스로스코피라는 결국에는 많이 시도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유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서 어떤 경우에서 사용하는지 그걸 간략하게 하게 되면서 테크니컬 같은 거 조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엘보 트라우마 다 아시죠? 디스로켓 있고 있느냐, 그다음 리가멘트 인줄이냐, 골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엘보 트라우마에서 아스로스코피 인디케이션이 대부분 보면 주로 리가멘트 타입보다는
경우는 주로 프랙처 양상,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에 관해서 주로 아스로스코피가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우리 엔티리어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엔티리어 포탈로 주면은 요만큼 보이죠, 그죠? 그 아스로스코피가 여기에 뭐 프랙처에 있어서 여러 번 해야 된다 하면 이런 포탈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터리어 쪽에서는 이런 포탈을 이용하게 되면 뒤쪽이 다 보이죠. 이런 포탈을 이용해서는 뒤쪽에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의 조합을 가지고서 각종 프랙처와 소프트 스킨줄 패턴에 이런 서지컬 테크닉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로스코피, 뭐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다 있죠. 어드밴티지 아까 말했죠. 김정우 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이고 인트라아티큘러 여러 가지 루즈반이 있다든지 카티리지 문제는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지원할 수 있는데 항상 문제되는 게 테크닉 하나 어렵죠. 그리고 시간도 꽤 많이 보고 소프트시 붙고 하니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갖다가 함께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엘보에서는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지컬 테크닉에서 우리 애들트 프랙처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레디아레드 프랙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코로이드 프랙처, 인트라아티큘러 캐피탈 프랙처,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콘딜라 프랙처 같은 경우에서 주로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피디아트릭 프랙처 같은 경우는 라테랄 콘딜라 프랙처나 앵귤레이티드 레디알 렉 프랙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 클로즈 닥션하고 클로즈 닥션이나 핀 방정보다 인트라아티큘러를 보면서 막고 핀 방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관해서 포커스 인디케이션을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우도 보여드리고 좀 흔한 경우에서 차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코로이드 프랙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이드 프랙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엔테로 미디얼 프랙처가 있고 엔테로 라테랄 프랙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 자체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많이 보는 엔테로 라테랄 프랙처는 주로 디스로케이션과 연관이 되면서 발구소 익스트라 로테이션 메커니즘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디알 레드 프랙처하고 이 라인을 쭉 긋게 되면 그 프랙처가 같은 생산에서 되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가 주로 엔테로 라테랄 프래그먼트가 크게 되고요. 코로이드 프랙처는 이런 양상이 되게 되죠. 그런데 반대해서 엔테로 포세로 이렇게 PMRI 같은 포세로 PMRI 메커니즘에서 생기는 경우 엔테로 미디얼 프랙처 같은 경우는 주로 엔테로 미디얼 프래그먼트의 큰 양상이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되게 되면서 라테랄 리가멘트 인피를 쭉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코로이드 모폴로지만 보게 되면 이 형태가 어떤 소프트 디스 인ju리를 동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PMRI 메커니즘에서 생기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항상 바루스 메커니즘과 포함의 인터널 로테이션에서 생기는 조직 손상에서 생기는 걸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 항상 라테랄 리가멘트 이런 형태로 파열이 되게 되고 엔테로 미디어 포션이 바루스 인터널 로테이션 되게 되고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라테랄 리가멘트가 터지니까 스트레스로 라테랄 멀어지고 미달 쪽에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은 크랩스가 되게 되면서 뒤로 살짝 빠지면서 드랍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겠습니다. 34세의 환자 이렇게 다쳤습니다. 약방울 조그맣게 보이죠? 그래서 엑스레이 볼 때 요만큼 엔테나테라 프래그먼트 붙이면서 이렇게 보이면서 아주 작은 프래그먼트로 보입니다. 제 문제자고 해가지고 라테랄 리가멘트로 봤더니 이렇게 다 나겠다는 보이고 포스테로 미디안 울라 콜라테랄 리가멘트 중에서 울라 콜라테랄 프라우 자체는 괜찮은데 포스테로 요즘 제일 하우스만이 얘기하는 포스테로 미디얼 포션이 포스테로 포션만 주로 로테이션 인ju리 때문에 그러는지 럽처된 소리가 가점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가게 되면 여기 프래그먼트가 그러면 인터널 로테이션하게 포함 인터널 로테이션하게 될 때는 스테빌리티 에너지 두 가지 구조물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 이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됐죠. 바로스 때문에 확 줄여드는 거 보게 되고 그래서 아스로스코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코로이드입니다. 코로이드 프랙처 사이트를 익스포즈한 다음에 ACR 데이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먼저 프랙처 라인면까지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받고 그 다음에 리액션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CCS를 밀어냈습니다. 하고 나서 저 굴딱 크기가 괜찮다 하면 저 같은 경우 CCS 한 개를 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라테랄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있고 아스로스코피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미니멀 이치를 쪼록 해가지고 그냥 열고 리페하고 바로 끝내게 됩니다. 수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수업도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데 컴바인드 서지를 많이 병합해서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보실까요? 그렇죠? 3주 됐을 때 이런 형태로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한개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요거 포세로 라테랄 로타리 이제 제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요거 우리 많이 해서 김종호 선생님 케이스를 가져왔고요. 이거 PLRI 메커니즘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엔테로 라테랄 프레임부터 끄고 레디안 에르트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김종호 교수님은 아마 라테랄 때 고비드 포지션 하시는 것 같고요. 라테랄 리가멘트를 하실 때는 이렇게 소프트 스포트를 하면서 레디안 쿠타가 엔테로 라테랄, 포세로 라테랄 쿠타를 만들어서 라테랄 리가멘트를 입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R 메커니즘에서 테러블 트라이드 경우에서 세 가지 경우에서 먼저 이렇게 브로이드는 저하고 비슷한 테크닉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레디얼 헤드 프레그먼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프레그먼트 가운데 끼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걸 무시하면서 이걸 박으면서 여기 같이 스테빌리티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크류를 하나 이렇게 박으면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CCS로 하나 박으면 그 가운데 이걸 거기에 미디어 포션이 있는 건데 상당히 잡아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다음에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는 포스터 쪽에서 보면서 이렇게 푸시락을 이용해서 아까 이용했던 포탈들을 이용해서 셔틀 릴레이 방식으로 캡슐을 잡아준 다음에 푸시락을 갖다 이용해서 라테랄 리가멘트 특이이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꽤 나오죠. 이쪽에 그래서 리가멘트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다른 게 모든 것을 갖다 테러블 트라이드에서 이렇게 아주 스코프를 테크닉을 이용해서 아주 엑셀런트한 테크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CS를 아니고 케어와이어, 멀티플 케어와이어 조그마한 브로이드 프로젝트를 잡아주고 레디안 헤드 프레임 먼저 잡아준 다음에 푸시라운드 이렇게 리페어링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레디안 헤드 프랙처는 그걸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서 메이슨 것은 잘 안 쓰고 3D 플래티에이션을 쓰게 되는데 잘라부서 플래티에이션인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스로스코피나 이런 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프레그먼트가 주로 나가는 것들이 메커니즘상에서 주로 엔테로 라테랄 프레그먼트가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프랙처에서 1D 타입, 그 다음에 4D에서 앵귤레이즈 타입, 요 경우, 요 두 가지 요거는 그렇게 인터미디에이트 정도 인디케이션 되는 것 같고, 요게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이고, 2파트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분리되게 되면 아스로스코피를 한다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한 인디케이션은 되게 1D 정도에서만 레디안드 프로젝트에서 아스로스코피 트라이를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레디안드 헤드 프로젝트는 메커니즘상에서 이런 콜라테랄 리가멘트 이쪽에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솔레이트 프랙처 힐링, 프랙처 픽세이션 위에도 리가멘트 리페어, 소프트 인ju리에 대한 수술이 대부분 필요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 보게 되면 레디안드 헤드 프랙처, 여기 보죠. 여기 캐피툴입니다. 프랙처 라인 이렇게 되죠. 이게 라테랄 리가멘트 라인이 시간이 아까 상태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서 프랙처 라인 맞추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프랙처 라인 스테빌리티 확인하고 모파트 프랙처 라인 리작션 되고 끝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원 프레그먼트 정도 있을 경우에는 경험하는데 투 프레그 이상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미디어를 치우치게 되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레디안 헤드 프랙처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효성이 높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레디안 헤드 PMRI 이렇게 나갔죠. 그죠? 레디안 헤드 프랙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체고 슈파인 포지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코로네들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레디안 헤드를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는 프로세스 픽셀을 미디어를 안 열고 그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픽셀을 해버리고 이렇게 보는데 레디안 헤드를 갖다 이 트라이라고 하는 거 봅니다. 이 헤드를 두 파트죠? 리덕션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스쿨에 뒤에서 포탈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이드 필드를 잡고 하는데 가이드 필드의 에큐레시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회장들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미리 오픈해가지고 리가멘트 리페어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바인드 CG를 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생각하기 줄이고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라테랄 컨딜러 프랙처는 소아인데 이 인터라테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아에서 해왔을 수 있고요. 보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프랙처 엑스포즈하고 토마스 제거하고 프랙처 라인을 어느 정도 입장한 다음에 이 뭐죠? 카우피에다 착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먼저 커가지고 미디어를 라테랄에서 미디어를 켜와이드를 박아놓고 스테빌리티 얻은 다음에 시험 보면서 그냥 쭉쭉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레네 소아레트를 라테랄 컨딜러 프랙처에서 리덕션 괜찮고 이니셜부터 디스플레이스 많지 않았지만 그
스테빌리티도 없고 아래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나타난 판단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이게 프로필러 캐피탈 프랙처를 덤으로 가지고 페이스가 없어서 못 가져왔거든요. 그다음에 리델렉 프랙처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아가지고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제한된 몇 가지 경우에서 연구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서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단계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모든 걸 아스로스코피는 하나의 테크닉이고 내가 디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언니 아스로스코피를 하면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간혹 반에서 미니오프에 갈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을 다 병합하게 되게 되면 환자한테 컴플리케이션을 적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저기 좋은 치료를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디스커션 할 시간이 있는데요. 처음 두 연제가 OA에 대한 거니까 한번 자유롭게 두 연제를 대상으로 한번 플로어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노영입니다. 저가 아직 많이 경험은 없고요. 많이 해보는 건 아니지만 OA 환자들 오스테오콘드라 플라스틱 하면은 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푸드하고 좋아져서 느끼는 게 부드러워졌다. 팔꿈치 부드러워졌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익스텐션 할 때 페인 같은 건 좋아지는데요.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아무리 그 코너를 자르고 겉털 쪽, 안테리어 겉털 쪽 잘 배분을 해줘도 플렉션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은 제가 경험이 많지 않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90도 100도 정도 플렉션 리미테이션 있는 환자들 포스티오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에 포스티오 밴드 릴리즈를 같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시지 아니면 그거 할 때 얼랑하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팁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답을 해주실 정도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인디케이션 일단 잡을 때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주인 환자들을 아스로스코프 하다 보면 어쨌든 RM 게인은 별로 좀 적다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플렉션을 좀 높일 생각이면은 아스로스코프보다는 그냥 오픈해서 포스트 미디어를 많이 릴리즈 해주고 언어로도 처리를 해주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션 그 환자들이 좋아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모션에서 그 페인이 없어지는 거 그거기 때문에 사실 익스텐션도 사실은 그렇게 또 많이 좋아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터미널 모션일 때 환자 페인이 없어지니까 환자가 좋아하는 것 같고요. 모션을 개인할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환자한테 아예 처음부터 이게 오픈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100% 동의하는 의견이고 아마 선생님께서 이미 답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LOA 수술을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환자한테 뭘 주기 위해서 하느냐 하는 건데 그 환자의 페인 릴리프, 페인이 두 종류거든요. 환자가 터미널 익스텐션, 터미널 플렉션 때 페인인지 미드아크 페인인지를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미드아크 페인, OA 디제너레이션 카틸리지 때문에 생기는 페인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환자한테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미케니컬 캐칭 임핀지먼트라는 거기 때문에 보니스포를 제거하는 거지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플렉션 포트레치 얘기해서 익스텐션에 대해서 익스텐션이 아스로로 하거나 오픈으로 하거나 모든 환자를 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환자를 캡슐화 릴리스하고 블랙크레논 치고 프로스타 치고 그래서 늘리면 다 되는데 그걸 어디까지 해주시는지가 궁금해요. 하는 게 하다 보면 하이퍼 익스텐션 10도도 만들 수가 있고 그 플렉션 한 10도에서 많이 뚫릴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스코프 상에서는 풀 모션이 될 때까지 다 릴리즈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팔로우하다 보면 이제 그게 도달을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목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인트라오피 상으로는 풀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플렉션도 풀로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스탠다드 프로시저를 하고 나서 얻는 것만큼 얻고요. 실제로 하이그레이드 스티프가 있는 사람한테 오픈할 때 보면은 정말 할 수 없이 이제 미디얼 콜레타를 완전히 디테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환자한테 일정 부분 플렉션 컨트랙트와 풀 플렉션이 되지 않는 것들은 설명을 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정 교수님 어떻게 네.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다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OA는 포스트트라우마틱하고는 다르죠. 포스트트라우마틱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정상 모션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패솔로지를 제거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데 OA는 서서히 우리 몸이 디제너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스코어가 물론 메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상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환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죠. 정영 선생님, 그럼 스코어로는 플렉션이 심한 사람들이 저기 리미트 심한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오픈하면 잘 됩니까? 이제 오픈을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쪽에 아니요 실제로 관절 이게 지금 관절 구축이 관절 내원이고 관절 외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그레이드 스티프는 실제로 선생님 해보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트라이셉스를 Z 플라스틱 하기도 하고 머슬 어드밴스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삼두근이 휴메루스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어디진 데 있고 브라키아리스 어디진 되는 경우에는 앞쪽에 그 머슬을 완전히 스켈라틴 완전히 그 뼈를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런 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레인지 오브 모션 얻어서 환자 펑셔널 데일리 액티비티가 좋아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저희가 가야 될 골인가 생각하면 그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100도 이하인 환자들은 원하죠. 한 120도 정도까지 원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스코프보다는 오픈이 꼭 보장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이 정도라는 어떤 좀 자극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래와 이제 근데 팔은 펴지는데 왜 이렇게 좀 덜렁거리죠? 되게. 네, 한번 더 한사람 중앙대학교 이재성입니다. 여기 지금 비록 관절경 소식을 하는데 얼라노브 얘기가 나와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게 이제 메디안 어플을 통해서 이제 얼라노브를 안테리어 쪽으로 옮겨주는데 그럼 이게 과연 이제 메디안 어플을 통해서 앞쪽을 다 여는 그러니까 머슬을 다 이렇게 오버탑을 해서 다 여는데 그럼 이 얼라노브를 서브 머스큘러로 옮기는지 아니면 서브 피트니스로 옮기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아마 수술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선호도가 틀려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김명호 선생님 먼저 답을 주시고요. 엔트리어 트랜스포지션 할 때 서브머스큘러, 서브큐텐 두 가지 갖고 이슈가 연락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본 이번 준비하면서 물론 고찰생에서는 서브큐테니어스로 충분하다, 충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있는 문을 봤고요. 또 하나는 서브머스큘러가 이게 엔트리어 캡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얼라노브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서브큐테니어스 쪽을 보유하는 걸로 문헌상으로 봤습니다. 서브머스큘러는 못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브를 인사이팅을 할 거냐, 서브머스큘러 해서 이건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마지막에 너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처럼 심하지 않으니까 인사이팅만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렇지만은 캡슐 릴리스하고 또 충분히 하다 보니까 또 너브가 릴리스가 된 상태에서 또 프랙션하면 앞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베드가 예상보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인사이트만 하기는 좀 꺼릭직하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서브머스큘러도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 이제 릴리즈랑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캡슐 좀 건드린 쪽이니까 베드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저도 OA랑 같이 했던 큐비탈 터널은
다 서큐텐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스큘러를 하는 경우는 이제 너브만 문제가 되는 다른 프로시저 안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어그레시브한 거니까 그만큼 더 레셔널레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레셔널레는 그 스킨이 얇은 사람들이 제일 레셔널레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거 아주 나중에 골치 아파지거든요. 너브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건드기만 해도 만져지고 아프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까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제가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또 성승현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안테리오 캡슐렉토미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드 스텀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디알 헤드하고 코로노이드 사이 쪽에서 이제 구멍을 조그맣게 내갖고 레트로그레이드 펀치, 안티그레이드 펀치 이렇게 이제 익스텐션을 해갖고 하는 수식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안테리오 캡슐렉토미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나토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레디알 헤드 돔 앞쪽에 PIN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캡슐렉토미를 하다가 전 레디알 로브를 한번 끊어 먹어봤거든요. 사람 수술하다 끊은 게 아니고 이제 카데바 하다가 안테리오 캡슐렉토미를 카데바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 레디알 로브 찾다고 이제 아티큘라사이티스, 인트라아티큘라 페리프랄 로브 다이섹션을 하는데 브라키알리스하고 브라키오레디알리스 사이 이렇게 인터벌에 레디알 로브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죠. 너 아까 잘라먹었잖아 니가 90분씩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리고 나면 이게 숱이 커지세요. 탱 하고 넘어가서 이제 라프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캡슐렉tom에 대한 감각을 조금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하신다면 처음에 스트리핑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휴메럴 어태치 사이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션 해갖고 안쪽에 브라키알리스 모습을 보신다면 그래도 캡슐 노토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릴리즈라는 개념이 이게 보면은 머슬 레이어가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잘 보이는데요. 그 위로 갈수록 이제 앞에 패드가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충분히 휴메럴 붙어 있는 지점까지 잘 안 보이고 도달이 잘 안 되죠. 약간 블라인드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네네. 차라리 블라인드로 하는 게 이제 그쪽에서 좀 더 세이프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에 숄더 스티프니스 나왔지만 또 이렇게 숄더 스티프니스 있는데 컴플리트 캡슐렉토미를 아시는 분은 잘 보시거든요. 캡슐렉토미 해갖고 이제 또 움직이고 하면은 스티프가 좀 해결이 되기도 하니까 컴플리트 캡슐렉토미에서 방송생님처럼 브라키알리스 앞쪽에 쫙 보이는 그게 어드밴스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세이프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정도가 실제로 캡슐렉토미까지 갔다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캡슐렉토미와 캡슐렉토미 사이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스키스폭은 세이프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같은 말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 트라우마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윤정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시거든요. 지금 혹시 수술하시다가 컴플리케이션 경험한 게 뭐 있으신 거 하나 하고요. 포스트오피 리해빌리테이션 할 때 아스로하고 오픈한 거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시는지 이런 게 경험 있으신가요? 포스트오피 리해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다가 처음에 이니셜 한 7, 8년쯤 됐거든요. 그 전에 레드 프랙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엔트로 라테랄 포탈러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각이 잘 안 나와요. 쭉 엔트로 라테랄 프레임한테 툭 떨어지는데 그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류 자체가 결국엔 반대편 편에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받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 그러면 약간 오블리크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블리크하게 바뀌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좀 더 엔티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레드헤드 긋다고요. 레드헤드 프랙처는 그래서 레드헤드 프랙처에서 아이솔레이드 투파트, 아까 원디 같은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국한시켜서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스로스코피 레드헤드 프랙처에서 실제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라테럴 리가멘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 리가멘트 리페어하고 아스로스코피가 픽스하고 또 아스로 리페어하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메리트 없는 것 같아요. 그 미니 병원에 딱 열면 딱 보이니까 바로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아이디어한 인디케이션은 코어헤드 프랙처 큰것 같아요. 코어헤드 프랙처 큰 거는 쉽게 할 수 있고 미디얼 쪽으로 어프로치라도 잘 안 보이고 엔티리어 어프로치 하더라도 미디얼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 코어헤드 프랙처는 아이디어를 하면 인디케이션이 라지 코어헤드 프랙처는 아스로스코픽 인터라피션이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이고 라테랄 리가멘트 같은 경우는 라테랄 딱 스킨 열면 한 2cm 딱 보이잖아요. 그럼 스코프에 갈 거 있으면 바로 이거. 그리고 이제 리앱테이션은 수술 하나 안 하나 아스로스코프 하나 오픈 하나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수술하고 스테빌리티를 얻느냐 안 얻느냐 여부에 차이에서 좌우되는 것이지 그게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제 포인트가 이제 스코업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환자한테 지금 스코업으로 이제 픽세이션만 하면은 상황이 끝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소프티슈 프로시저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논문 하나를 심사했는데 프로이드에다 프랙처를 수술한 것만 열심히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리가멘트 이런 건 다 어떻게 됐냐고 아무튼 그런 건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하고 선생님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고민입니다. 저도 뭐 스코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스코프의 인디케이션을 넓혀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스코프를 해결이 될까? 스코프 하다 보니 일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오픈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또 스웨링은 잔뜩 시켜놨는데 이게 다시 안 되겠다 오픈하자고 그러고 포지션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면 이제 일이 많이 어려워지고 선생님은 그래도 스파인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시니까 바로 오픈을 이렇게 전화해 가능하지만 또 프론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론으로 수술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리가멘트 리페어 같은 것도 뭐 최근에 뭐 아스로스코프를 이렇게 슈처 앙컬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 분명히 인디케이션 넓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좀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캐피툴룸 프랙처가 그게 소프티슈 인저리가 없잖아요. 그냥 외자 헤드가 쳐가지고 올린 거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앞으로 스크롤 받기도 굉장히 쉽고 저도 좋은 케이스가 잘 없는데 라테랄 콘딜러 프랙처도 해보니까 소아에서 라테랄 콘딜러 프랙처도 알솔이 툭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미디알 쪽으로 오면 올수록 캡슐 인지를 되게 동반하거든요. 캡슐을 찢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플루이드 리텐션이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으로 라테랄 콘딜러 프랙처가 라테랄 출처가 작은 건 괜찮은데 트로클라 인발보다 크게 오는 캡슐 인지를 대부분 해봤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보면 플루이드 댄스라고 어려워서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고 참석해 주신 모든 연자분들과 자중들께 감사드리면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